안녕하세요. 저는 이숙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66,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남들은 아들 하나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장가가면 그만이라고들 했지만 우리 진교는 달랐습니다.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반듯하게 자라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제게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였죠. 그런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수줍은 얼굴로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왔어요. 조미현이라고 제 며느리가 될 아이였습니다. 처음 미현이를 본 순간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가 있나 싶어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얀 얼굴에 맑고 커다란 눈,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누가 봐도 미인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건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진교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배시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살갑던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꿀이 발린 듯 다정했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저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왜 그리도 미연이 노래를 불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라도 그런 미연이를 봤다면 첫눈에 반했을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미현이는 제 의견을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봐 주었고 예단이나 혼수 문제로 요즘 시어머니들 꼴머리 앓는다는데 저는 그런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인 며느리 때문에 제가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쓰시라고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비싼 건 아니지만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결혼 전부터 철마다 제 옷이며 화장품을 챙기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흘려듣지 않고는 유명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예약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저런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죠.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맞벌이를 하면서도 주말이면 꼭 저희 집에 들러 밑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놓고 갔고 아침 저녁으로 살가운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며느리 때문에 하루도 웃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진교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제게 자랑하곤 했어요. 엄마, 미현 씨 정말 괜찮은 여자지. 내가 복이 많은가 봐. 복 많고 말고. 네가 전생에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보다. 저런 보물을 어디서 데려왔니?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며느리, 제 남은 인생은 이 아이와 아들을 보며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며칠 뒤는 미현이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고급 한정식 집에 예약을 했습니다. 강이 내다보이는 전망 좋은 방으로요. 그 소식을 들은 미현이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요? 저 거기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애교 섞인 목소리에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백화점에 들러 며느리에게 선물할 진주 목걸이 세트까지 샀어요. 하얀 며느리의 목에 걸면 분명 날개를 단 선녀처럼 어여쁠 것 같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연보라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미현이는 단연 눈에 띄게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옷이 너무 고우세요. 우리 며느리가 더 곱지. 생일 축하한다, 아가. 제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자
미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포장을 뜯어보더니 이내 감격한 얼굴로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아들 진교도 흐뭇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더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실내에는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여기는 갈비찜이랑 신선로가 유명하대요. 진교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고 미연이는 제게 메뉴를 권하며 살갑게 굴었어요.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직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20살 초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여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진교가 주문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직원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미현이에게 닿았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저기. 여직원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자 미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당혹감과 불안감을요. 손님 혹시... 여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미현? 아니, 박수진 맞지? 너 아직도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니? 날카롭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용한 방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은은하던 가야금 소리도 창밖의 강물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직원의 목소리만이 제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았어요. 등쳐먹고 다닌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아들 진교였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내 아내한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아들의 고함 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하다는 듯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미현이를 쏘아붙였습니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어. 박수진,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넌 이렇게 좋은 데서 밥이 넘어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박수진이 아니라 조미현이고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미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가늘게 떨며 말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억울한 누명을 쓴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름 바꾸고 얼굴 좀 손댔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아? 그 교활한 눈빛, 사람 홀리는 그 목소리, 똑같아. 똑같다고. 여직원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밖에서 소란을 들은 식당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손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김영미 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배인은 여직원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지만 영미라고 불린 그 직원은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실장님, 이 여자예요. 우리 엄마 돈 뜯어간 그 여자라고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닥치지 못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너 당장 안 나가. 지배인은 거의 반강제로 영미 씨를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박수진,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라며 악을 썼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미현이는 제 아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고 있었고, 진교는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저런 사람을 왜 닮았을까요? 아가, 괜찮다. 괜찮아. 어디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는 거지. 너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니? 오해일 거야, 오해.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했어요. 물론 오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고 억울한 마음에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여직원의 확신에 찬 눈빛과 절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어. 이름 바꾸고 얼굴 좀 손댔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아? 그 말들이 마치 독가시처럼 제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반응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통 저런 일을 당하면 억울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인데 미연이는 오로지 슬픔과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였어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요. 당장 저 직원 해고시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지배인을 다시 부를 기세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진교야, 그만해라. 미현이도 놀랐는데 일을 더 키워서 뭐 하겠니? 오늘은 이만하고 그냥 집으로 가자. 하지만 엄마 말 들어. 오늘은 우리 미현이 생일이잖아. 이런 일로 기분 망치지 말고 어서 가자. 제 말에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식당을 나섰어요. 며느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던 완벽한 저녁 식사는 그렇게 최악의 악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미연이는 계속 흐느꼈고 아들은 며느리를 위로하며 운전 내내 식당과 그 여직원을 향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감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상에 아주 작지만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식당에서 절규하던 그 젊은 여직원, 영미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서럽게 울며 제 아들의 품에 안기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두 개의 얼굴이 겹쳐지며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천사 같은 내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저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수진, 너 아직도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니? 라는 그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아직도라니. 그 단어 하나가 제 가슴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은 듯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 잠긴 거실 벽에는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줍은 듯 웃고 있는 며느리.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사진 속 며느리의 저 맑은 눈빛 뒤에 정말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뽑아낸 교활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미현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만 간략하게 했을 뿐, 자라온 동네나 다녔던 학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외로웠던 과거는 떠올리기 싫다는 말로 모든 대화를 막아버렸죠. 그때는 그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저럴까 하고 안쓰럽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상처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은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아들이 미연이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은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찾아뵐 분이 없다고 했었죠. 그 말에 저와 아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미연이를 더 감싸 안아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면, 아니야, 이숙자. 정신 차려. 이건 너무 나간 생각이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어. 우리 미연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애써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며 제 마음을 온통 새까맣게 태워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전까지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식당, 그곳에 다시 가봐야겠다고요. 아침 일찍 저는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과 통화를 하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분명 어젯밤 일로 예민해져 있을 테고 제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고 오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어제 저녁 화려한 조명과 손님들로 북적이던 그 한정식 집은 아침 시간에는 굳게 문이 닫힌 채 낯선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옆에 있는 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침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오던 아주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여기 사장님이나 지배인님을 좀 뵈러 왔는데요. 지금은 영업 준비 시간이라 안 계실 텐데요. 오후에나 출근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어제 일했던 젊은 여직원, 이름이 김영미라고 하던데 그분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말에 청소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어요. 김영미 씨요? 그 아가씨 어젯밤에 바로 잘렸어요. 네, 잘렸다고요? 어이구, 말도 마세요. 어젯밤에 손님 방에서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사장님이 노발대발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서 내보냈어요. 그 손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식당 뒤집어 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나 봐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그 여직원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겠죠. 제 며느리는 그 뒤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조종했을 테고요. 만약 영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가장 먼저 입막음을 시도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제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안타깝게 됐네요. 혹시 그 영미 씨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실수로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그분이 챙겨주신 것 같아서요.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저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제 간절한 표정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글쎄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줘도 되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쪽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김영미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보아하니 나쁜 분 같지는 않아서요. 그 아가씨 착하고 성실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상심이 클까 몰라. 잘 해결되길 바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쪽지를 손에 쥐자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에 다가갈 첫 번째 문을 연 셈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간 저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잔뜩 경계심이 서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젯밤에 그 목소리가 맞았어요. 저 김영미 씨 되시나요? 저는 어제 저녁 한정식 집 그 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란이 있었던 그 방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왜 전화했어요? 당신들도 그 여자랑 한패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영미 씨가 어젯밤에 해고당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영미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사과받을 일도 아니죠. 어차피 그 식당에 오래 다닐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영미 씨가 말한 박수진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을 날렸다는 그 이야기요. 혹시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뭘 어쩌자고요? 그 여자한테 복수라도 해주시게요? 영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불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 사람을 믿기 힘들 만도 했죠. 복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영미 씨 말이 사실이라면 제 아들이 위험에 빠진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엄마로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발 부탁해요. 제 간절한 호소에 영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그녀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역 10번 출구 앞 작은 공원에서 봐요. 올해는 안 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미 씨.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하얀 얼굴과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떠올리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약속 시간이 되기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며느리와 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내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어젯밤 식당에서 봤던 영미 씨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그녀는 훨씬 더 앳되고 가녀려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말 혼자 오셨네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영미 씨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직장까지 잃게 만들어서 정말.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겠죠. 그 여자가 있는 한 저는 거기서 편하게 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영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면 어젯밤에 하려던 이야기를 마저 들을 수 있을까요? 박수진이라는 사람, 그리고 영미 씨 어머님 이야기요. 제 질문에 영미 씨의 표정이 다시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잔인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아빠 없이 저랑 동생을 키우시느라 평생 억척스럽게 돈만 모으셨죠. 그렇게 모은 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노후 자금이자 제 동생 대학 등록금이었죠. 영미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지 몇 번 오지도 않았는데 엄마랑 금세 친해졌어요. 그 여자가 바로 박수진, 어제 어머니께서 보신 그 며느님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블루프렌드라는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아주 전망 좋은 회사인데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특별한 투자 기회를 준다고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한 달에 10%씩 이자가 붙는 상품이 있다고 저희 엄마를 꼬드겼어요. 세상 물정 어두운 저희 엄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와 싹싹하게 굴고 자기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하는 그 여자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블루프렌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수법은 귀에 익었어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저희 엄마를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비싼 옷도 사주면서 환심을 샀어요. 자기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엄마처럼 따뜻한 분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딸처럼 생각하고 지내고 싶다고 했대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완전히 녹아내렸죠. 평생 고생만 한 분이라 그런 호의에 약하셨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제 며느리 미연이가 제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살갑게 다가와 마음을 얻고 선물 공세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수법.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전부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처음 2달은 약속대로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왔어요. 엄마는 신이 나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박수진은 그걸 보고 더 큰 돈을 투자하라고 부추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달째 되던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죠. 그제야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은 엄마는 매일같이 그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박수진이라는 여자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엄마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 넘었어요. 대부분이 외로운 노인분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주부들이었죠. 영미 씨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8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한평생 시장 바닥에서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느 어머니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충격받으신 엄마는 몸져 누우셨고 우울증까지 심하게 앓으셨어요. 아직도 약을 드시고 계세요. 저는 대학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요. 그래서 어젯밤 그 여자를 봤을 때 제가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는 이름까지 바꾸고 저렇게 좋은 옷 입고 비싼 데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영미 씨의 오열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제 며느리 조미현은 어쩌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희대의 사기꾼 박수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 아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적과 한 침대를 쓰고 있는 셈이었어요. 영미 씨, 혹시 그 박수진이라는 사람 사진이나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제 질문에 영미 씨는 눈물을 닦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료는 경찰서에 다 제출해서, 잠깐만요. 그녀는 낡은 지갑을 뒤지더니 그 안에서 꾸깃꾸깃 접혀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블루프렌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조악한 홍보 전단이었어요. 거기에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라는 문구와 함께 몇몇 직원들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가운데에 지금보다 훨씬 앳되지만 분명 제 며느리 조미현의 얼굴을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수석팀장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사진 속에서 수석팀장 박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그 이목구비와 특유의 미소는 제가 아는 조미현, 제 며느리가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모든 의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영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을 부축했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한참 만에야 겨우 목소리를 쥐어짤 수 있었습니다. 이 전단지 제가 잠시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어차피 저한테는 끔찍한 기억일 뿐인걸요. 영미 씨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접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이제 어렴풋한 심증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이 제 손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영미 씨와 헤어진 후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참을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당장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안 됩니다. 어젯밤 식당에서의 일을 떠올려 보면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며느리를 감싸고 돌 게 뻔했어요. 미현이는 이미 제 아들을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아들과의 관계만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지도 몰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서 아들의 눈앞에 들이밀어야 했습니다. 아들 스스로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며느리가 준 전단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블루프렌드. 이 악마 같은 회사의 실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블루프렌드 사기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순식간에 수십 개의 기사와 게시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피해액 수십억 원대 유사수신업체 블루프렌드 대표 잠적. 노인, 주부 등 서민 울린 금융 피라미드. 주범은 오리무중. 딸처럼 접근해 전 재산 꿀꺽 신종 사기 수법의 속수무책. 기사 제목만 훑어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영미 씨가 해준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뒤 돌연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그들의 절규와 분노가 화면 너머까지 느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핵심 인물들은 이미 이름을 바꾸고 자취를 감춘 뒤라 잡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샅샅이 읽어내려가다 한 작은 온라인 카페의 링크를 발견했어요. 블루프렌드 피해자 모임. 저는 망설임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그곳은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대한 상처의 공간이었어요. 수백 개의 게시글에는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글, 사기꾼들을 저주하는 글,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넋을 잃고 그 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린 할머니, 남편 몰래 든 갯돈을 투자했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주부, 자식의 결혼 자금을 날린 아버지.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글 속에서 저는 익숙한 이름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수진. 박수진 팀장이라는 여자, 아직도 잡히지 않았나요? 그 여자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서 사람을 홀리던 박수진. 악마가 따로 없어요. 저는 박수진한테 2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모든 증언이 제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며느리 조미현은 수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악랄한 사기꾼 박수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진교야, 밥 먹어라. 입맛 없어. 안 먹을래.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어젯밤 일 말이야.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얘기 또 하려고 하지. 미현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험한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어젯밤 내내 울었어. 엄마까지 왜 그래 정말.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 가슴이 아파왔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세상에 흉흉한 일이 워낙 많잖니. 저는 가방에서 낮에 영미 씨에게 받은 전단지를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내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받은 건데 여기 이 여자 우리 미현이랑 너무 닮지 않았니? 아들은 마지못해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아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닮긴 닮았네. 그런데 뭐.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인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회사가 블루프렌드라는 곳인데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없어진 악질적인 회사래. 그리고 여기 이 여자는 그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수진이라는 사기꾼이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미현이를 이 사기꾼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진교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그냥 단순한 의심이. 듣기 싫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할까봐 엄마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런데 고작 이상한 여자 말 한마디랑 전단지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서 내 아내를 사기꾼으로 몰아. 엄마 정말 실망이다. 아니야, 아들. 그게 아니라. 그만해.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얘기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미연이 상처 주는 소리 하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볼 줄 알아. 아들은 제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고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며느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교 씨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어머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일러바친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요. 제발 진교 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이제 막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저희 사이 갈라놓으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제가 먼저 당하겠구나. 저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아가. 내가 오해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진교한테는 엄마가 잘 이야기할 테니 너도 그만 울고 마음 풀어라.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정말이죠, 어머니? 정말 저 믿어주시는 거죠? 그럼 믿고 말고. 우리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못 믿겠니? 저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찼습니다. 그래, 조미현.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판 싸움,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연극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전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이나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목표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내 아들을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치밀하고 냉정하게 저 여자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앞에서는 어젯밤의 소동은 모두 잊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게 쌀쌀맞게 굴었지만 제가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조금씩 경계를 푸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더욱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겼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팽팽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유일한 희망은 블루프렌드 피해자 모임 카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뜻을 함께할 동지를 찾아야만 했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되는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첫 번째 글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가입한 회원입니다. 저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제 가까운 지인이 박수진이라는 사람과 아주 닮은 여자와 엮여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얻고자 가입했습니다. 혹시 박수진이라는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최대한 감추면서도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글을 썼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과연 연락이 올까? 누군가 나를 믿어줄까? 초조한 마음으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기를 몇 시간. 마침내 새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쪽지를 보낸 사람은 카페 운영자인 진실은 하나라는 닉네임의 남자였어요. 아들이 걱정되는 엄마님, 올리신 글 봤습니다. 저는 이 카페의 운영자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박수진을 몇 년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워낙 교활해서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엄마님이 아신다는 그 박수진 닮은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김철수. 피해자들의 글 속에서 여러 번 봤던 이름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박수진에게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었죠. 저는 그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쪽지를 몇 번 더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 즉 며느리가 그 여자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과 식당에서의 소동, 그리고 아들의 완강한 반응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물론 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아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떠실지 저로서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박수진이 맞을 확률이 99%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의 수법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성을 쌓고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고립시킵니다. 지금 어머니의 아드님이 딱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의 말은 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씨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제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 연기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스파 이용권 끊어놨는데 저랑 같이 가서 피로 풀고 오세요. 어머, 스파? 갑자기 웬 스파야? 그냥요. 요즘 어머니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제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가요, 네. 제가 운전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저는 그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제 시간을 통제하려는 수작이었죠. 제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예뻐서 어쩌나. 그래, 가자. 마침 몸도 찌뿌둥했는데 잘 됐다. 저는 일부러 더 기쁜 척하며 며느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내 약속을 평일 낮 시간으로 급하게 변경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허름한 다방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어요. 그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오랜 마음고생 때문인지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자료라며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파일 안에는 블루프렌드의 내부 자료,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박수진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녀는 몇 년 주기로 이름과 신분을 바꿔가며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전에는 최미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다단계 회사에서 활동했던 정황도 포착됐고요. 아마 조미현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겁니다. 김철수 씨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는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치밀합니다. 절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죠.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을 추적해도 꼬리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의 며느리로 나타났다는 건 아마 어머니와 아드님을 다음 타겟 혹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줄 완벽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속셈일 겁니다. 방패막이요? 네.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편과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 사기꾼이라는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죠. 아마 지금쯤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까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얼마 전 며느리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제 이름으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설마 하며 넘겼지만 이제 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어요. 철수 씨,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미현이 박수진이라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요. 사진이나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여자는 또 다른 변호사를 사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게 만들거나 혹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김철수 씨에게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의 과거와 관련된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졸업 앨범이든 낡은 편지든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위험한 방법입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는 있지만 제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해야죠. 그날 이후 며느리의 효도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스파에 가고 값비싼 옷과 가방을 사와서 안겼어요. 급기야는 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휴가 내서 제주도 가요.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좋은 구경 시켜드릴게요. 아들은 옆에서 철없이 좋아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일부러 더 기뻐하는 척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나 제주도.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너무 좋다, 아가. 제 연기에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노리던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여행 준비와 저에 대한 감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저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지난번에 김치 담가준 거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 너희 집에 잠깐 들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만 가도 될까? 너는 일하고 있는데 굳이 올 필요 없어. 어머, 어머니. 괜찮은데 그냥 다음에 주시지. 아니야, 쉬기 전에 얼른 갖다 줘야지. 비밀번호는 그대로지. 금방 갔다 올게. 저는 며느리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모험이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집으로 달려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자신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스파이처럼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밖에서는 살가운 시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든 늙은 스파이. 그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었죠. 거실은 언제나처럼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보여주듯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제게는 오히려 기이하고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조미현의 흔적, 아니 박수진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생활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숙자.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곧장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의심하기 전에 혹은 변덕을 부려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어요. 침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먼지 한 톨 없는 화장대,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 저의 목표는 바로 저 붙박이장이었습니다. 사람의 비밀은 보통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고무 장갑을 끼고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왼쪽은 아들의 옷, 오른쪽은 며느리의 옷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공간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옮겨놓은 듯 값비싼 옷과 가방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것도 있었고 아들이 사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아마도 다른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묻어있는 물건들일 거라는 생각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는 옷들을 헤치고 장롱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 속옷과 양말까지 하나하나 들춰보고 선반 위에 놓인 상자들도 모두 내려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명품 보증서와 포장 상자들 뿐, 제가 찾는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30분이 넘게 장롱과 씨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초조함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여기가 아니란 말인가? 그럼 대체 어디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침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침대 밑에 작은 공간이 들어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무릎을 굽혀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 속 안쪽 깊숙한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것이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팔을 뻗어 힘들게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디자인의 낡은 가방이었어요. 며느리의 다른 물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일하게 과거의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방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젠장.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다시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서랍, 협탁, 심지어 액자 뒤까지 뒤졌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그 순간 문득 화장대 위에 놓인 며느리의 보석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싸구려 액세서리들을 담아두는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며느리는 제게 어릴 때부터 쓰던 건데 낡았지만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해요라고 말하곤 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석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녹슨 귀걸이와 색바랜 머리핀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그 잡동사니들을 조심스럽게 덜어냈습니다. 그러자 상자 바닥에 붙여놓은 육 밑으로 무언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만져졌어요. 저는 손톱으로 융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 가방 자물쇠에 딱 맞는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의심받지 않는 곳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순수했던 과거의 추억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교활한 여자라니. 저는 열쇠를 챙겨 다시 여행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리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조미현이 아닌 박수진과 최미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과 여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현금 다발,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그 수첩부터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평범한 수첩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그 안에는 웬만한 소설책보다 더 빽빽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사업 일지이자 범죄 기록부였어요. 서초동 김옥 주 68세여. 블루프렌드 1억 5천. 남편 사별 후 외로움 심함. 딸처럼 접근하는 전략 유효. 3개월 내 마무리 가능. 분당 박미자 45세여. 블루프렌드 8천. 남편 몰래 든 갯돈. 허영심 강함. 명품 선물로 환심 사기. 성공. 수첩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성격, 그리고 얼마를 뜯어냈는지가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미 씨 어머니의 이름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악마의 장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심장을 먹게 만드는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가장 최근 날짜의 페이지, 그곳에는 제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겟 이숙자 66세, 시어머니, 이진교 35세, 남편. 목표 금액 20억 상가 건물과 아파트. 성향 분석. 이숙자, 아들에 대한 애정이 맹목적. 자존심 강하지만 감정에 약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믿는 타입. 건강 문제 무릎 관절염을 파고들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 현재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으나 아들을 이용해 압박하면 통제 가능. 이진교 순하고 착함. 마마보이 기질 다분. 나조미현에 대한 사랑이 깊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무조건 내 편을 들게 되어 있음. 임신 카드를 사용하면 완벽하게 조종 가능. 진행 계획. 1단계 신뢰 구축.
완벽한 며느리 연기로 이숙자와 이진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완료. 2단계 자산 파악.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여 이숙자 명의의 재산 상가, 아파트, 예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다. 진행 중. 3단계 고립 작전. 이숙자가 의심의 낌새를 보일 경우 이진교를 이용하여 모자 관계를 이간질하고 이숙자를 고립시킨다. 진행 중. 4단계 명예 이전. 골드금투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미끼로 이숙자가 자발적으로 상가 건물 명의를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아들 이진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압박. 5단계 마무리.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뒤 이진교와 이혼하고 잠적한다. 수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모든 살가운 행동과 말들이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마주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임신 카드라니. 골드금투라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놓은 그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든 채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첩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찍으며 모든 내용을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대포 통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증거를 휴대폰에 담고 나자 저는 원래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첩과 신분증들을 다시 여행 가방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열쇠를 원래 있던 보석함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흐트러진 옷가지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제가 다녀갔다는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제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김치는 잘 넣어두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일 끝나가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사랑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가.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네가 짜놓은 그 완벽한 각본대로 내가 기꺼이 춤을 춰주마. 하지만 그 무대의 마지막은 내가 장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잘 넣어뒀지. 저녁 좋지. 우리 아들도 같이 보자꾸나.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악마의 목에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파트에서 악마의 기록이 담긴 수첩을 발견한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내 아들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냉정해서인지 김철수 씨는 오히려 더 긴장한 듯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철수 씨, 제가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제가 며느리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 즉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대포 통장, 그리고 모든 범죄 계획이 담긴 수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의 김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박수진, 아니 조미현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이걸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분명 아들을 방패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저 여자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수첩에서 보았던 골드 금투라는 새로운 투자 사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죠. 저희 피해자들이 기꺼이 어머니의 배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김철수 씨가 마련한 비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두 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한 분은 영미 씨의 어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남편이 평생 공장에서 일해 모은 퇴직금을 전부 날리고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다는 김 여사님이셨어요. 두 분 모두 박수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지만 제 계획을 듣고는 눈을 빛내며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님은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내 손으로 그년을 감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불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야말로 이번 연극의 주인공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 남편과 사별하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아 한국으로 막 귀국한 재력가 미망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동창회에서 김 여사님을 만난 오랜 친구 역할을 맡기로 했죠.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김 여사님의 존재에 대해 슬쩍 흘려 며느리가 먼저 미끼를 물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실행하기 며칠 전부터 우리는 함께 모여 대본을 짜고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연기에 어색해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말투와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지도했습니다. 여사님, 목소리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하셔야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는 절대 분노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그저 순진하고 외로운 부자 사모님처럼 보여야 해요. 김철수 씨는 볼펜 모양의 고성능 녹음기와 김 여사님의 옷에 달 브로치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구해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작전 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김 여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 아가. 저기 저 사람, 내 고등학교 동창 김숙자랑 너무 닮았네.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글쎄 미국에서 사업하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어서 혼자 한국에 들어왔다지 뭐니. 유산만 수십억을 받았다는데 돈은 많아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몹시 외로워 보이더구나. 제 말을 듣는 며느리의 눈이 순간 반짝하고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제게 물었어요. 어머, 그러세요? 안 되셨네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야. 누가 그 많은 돈을 꿀꺽하고 떼먹을까봐 무섭다고 하더구나. 안전하게 돈을 굴릴 만한 데가 없을까 찾고 있던데. 저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 예상대로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제가 한번 만나뵐까요? 저희 골드 금투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익률이 좋거든요.
어머니 친구분이시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나오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든든하구나. 그럼 내가 한번 숙자한테 이야기해 볼게. 아마 너처럼 똑 부러지고 예쁜 애가 도와준다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다. 그날 저녁, 저는 김 여사님께 연락해 며느리가 미끼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김 여사님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어요.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은밀한 거래를 하기에 가장 선호하는 장소였죠. 약속 당일, 저는 김 여사님 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김 여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함께 고른 우아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막상 하려니 심장이 너무 떨려서. 저는 김 여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도 옆에 있을 거고요. 여사님 뒤에는 우리 피해자들이 모두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복수예요. 제 말에 김 여사님은 결심이 선 듯 눈빛을 단단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깃에 브로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주고 손가방 안에는 볼펜 녹음기를 넣어주었어요. 이제 가시죠. 악마를 잡으러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서 우아한 자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님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하며 과장된 친절을 베풀었어요. 어머, 김숙자 여사님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물이 훨씬 더 고우시네요. 저는 이숙자 어머님의 며느리 조미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말 편하게 해요. 미현 양이라고 했나? 참 미인이네. 우리 숙자 친구가 며느리 복이 많다고 자랑할 만해. 김 여사님은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며느리는 김 여사님의 아픈 곳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자신도 어린 적 부모님을 잃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죠. 그 뻔뻔한 연기에 저는 속으로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며느리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어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을 묻어두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나도 그래서 걱정이야. 내가 돈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남편이 남겨준 돈을 잘 지켜야 하는데 사기라도 당할까봐 밤에 잠도 안 와. 김 여사님이 순진한 얼굴로 하소연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여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저희 골드 금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며느리의 입을 주시했어요. 이제부터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그녀 자신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며느리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기 계획을 술술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골드 금투는요, 여사님. 일반인들은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저희 VVIP 고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라이빗 투자 상품이에요. 며느리는 전문적인 금융 컨설턴트라도 되는 양,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꿀처럼 달콤한 독이 발려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요즘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금은 달라요. 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저희 골드 금투는 바로 이 안전 자산인 금에, 그것도 일반적인 금이 아니라 희소성이 높은 스위스 비밀 금고의 골드바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스위스 비밀 금고의 골드바라니. 듣기만 해도 황당무계한 소리였지만 김 여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런 방법도 다 있었네. 나는 금은 그냥 금은방에서나 사는 건 줄 알았지. 그럼요, 여사님.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죠. 이건 극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기회예요. 제가 여사님을 저희 어머니의 특별한 친구분으로 생각해서 예외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며느리는 김 여사님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파일 안에는 온통 영어와 숫자로 가득한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와 그래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가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보세요, 여사님. 이게 지난 1년간 저희 골드 금투의 수익률 그래프예요. 연평균 3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은행 이자랑은 비교가 안 돼요. 만약 여사님께서 10억을 투자하시면 1년 뒤에는 세금 하나 떼지 않고 13억 이상을 손에 쥐게 되시는 거예요. 30%? 그렇게나 많이? 김 여사님은 일부러 더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에 완전히 신이 난 며느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브로치 카메라와 볼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며느리의 허황된 설명을 듣고 있던 김 여사님이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미현 양, 내가 이런 말하긴 좀 미안하지만 예전에 내 친구 하나가 블루프렌드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적이 있거든. 거기도 처음에는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약속했다고 하더라고. 여기도 혹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워낙 겁이 많아서 말이야. 블루프렌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프로 사기꾼이었어요. 금세 평온한 미소를 되찾고는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오만한 것이었습니다. 아, 블루프렌드요? 여사님, 걱정하실 것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제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기획했던 사업 모델이에요. 뭐? 자네가 그걸 만들었다고? 김 여사님과 저는 동시에 놀란 척하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성공 신화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몇몇 고객분들께 손해를 끼쳐드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통해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신의 범죄를 그녀는 그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소시오패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금투는요, 블루프렌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만든 그야말로 제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루프렌드가 연습 게임이었다면 이건 실전이죠.
그러니 여사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사님의 돈을 몇 배로 불려드릴 테니까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바로 블루프렌드의 주범 박수진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믿음이 가네. 그럼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싶은데. 김 여사님이 마음이 넘어온 척 연기를 하자 며느리는 쐐기를 박으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여사님.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도 얼마 전에 저를 믿고 상가 건물을 맡겨주셨답니다. 그렇죠,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맡겨도 아깝지 않지.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아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애쓰는 걸 보니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어.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착각하고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호텔 라운지 입구 쪽에서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우리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죠.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바로 김철수 씨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와 김 여사님, 그리고 다가오는 경찰들을 번갈아 향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경찰들이 테이블을 에워싸자 며느리는 당황해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제 평생 가장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수진. 아니, 조미현 씨. 당신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경찰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선고보다 더 무겁게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이 연극은 이제 끝났다, 아가. 네가 쓴 각본은 여기까지야.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진교 씨, 여보.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외면했어요. 김 여사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김철수 씨는 굳은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제 며느리의 길고 긴 사기극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도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어야만 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지금 어디니? 잠깐 봐야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낮고 심각하다는 것을 아들도 느꼈는지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저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곧 마주해야 할 아들의 상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그리고 제 가정을 지켜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아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호텔에서의 광란 같던 소동이 끝나고 저는 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까지 제게 악을 쓰던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그 얼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오로지 곧 마주해야 할 아들의 상처에 대한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손이 떨려왔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소파에 앉아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어디 아픈 거야? 그리고 미연이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아내의 행방부터 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물음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와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며느리의 수첩을 찍어 인쇄해 온 악마의 기록부 사본이었어요. 아들, 앉아보렴.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들도 무언가 큰일이 터졌음을 직감한 듯 말없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TV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호텔 라운지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며느리 조미현과 김 여사님, 그리고 제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김 여사님은 누구신데? 미현이가 왜 저기 있어? 조용히 그냥 보기만 해, 아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특유의 상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골드 금투라는 상품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비밀 금고의 골드바, 연 30%의 수익률 같은 허황된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의아한 빛이 서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영상 속에 김 여사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블루프렌드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곁눈질로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얼마 전 제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낡은 전단지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영상 속의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그 질문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블루프렌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제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기획했던 사업 모델이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통해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답니다. 블루프렌드가 연습 게임이었다면 이건 실전이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온몸이 돌처럼 경직된 것 같았죠. 거짓말 이게 뭐야? 이거 조작된 거지? 엄마, 이거 조작한 거잖아. 그렇지? 아들은 저를 돌아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이 그토록 지켜주려 했던 아내가 사기꾼일 리 없다고 이것은 분명 어머니가 꾸며낸 음모일 거라고 믿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누르며 다시 화면을 보게 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자신의 사기 계획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장면,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여보를 외치며 발악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마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도 길을 잃는 법이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아들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렴. 네 아내가, 아니 그 여자가 직접 쓴 거다. 아들은 기계처럼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피해 금액, 그리고 그들을 속이기 위한 잔인한 계획들. 아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제 이름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타겟 이숙자 이진교, 목표 금액 20억, 성향 분석 이진교, 마마보이 기질 다분, 나에 대한 사랑이 깊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무조건 내 편을 들게 되어 있음, 임신 카드를 사용하면 완벽하게 조종 가능.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아들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어있던 그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낮고 처절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어요. 아니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가 사랑한 미현이가 이럴 리가 없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감싸며 제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그녀를 의심하는 저를 원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제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무너지면 제 아들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됐다, 아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나 교활했을 뿐이지. 사랑에 눈이 멀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란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 사랑을 이용한 그 여자가 악마였을 뿐이죠. 바로 그때 거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며느리의 부모님, 아니 며느리가 고용했던 가짜 부모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여보세요. 아, 이서방인가. 나일세, 자네 장인이야. 지금 난리가 났네. 우리 미현이가, 우리 딸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가 옆에 있으면서 뭘 한 건가.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화가 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서방, 듣고 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보게.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때 아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시죠? 뭐라고?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묻나? 아니요. 당신들이 누군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연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극 끝내셔야 할 것 같네요. 당신들 딸, 아니 당신들이 고용주라고 부르는 조미현, 아니 박수진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전화기 너머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비굴하게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저 이서방. 그게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우리는 그냥 그 조양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우리도 피해자일세. 제발 우리를 끌어들이지는 말아주게.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요? 돈 받고 사기꾼의 부모 행세를 한 당신들이 피해자라고요?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경찰서에 와서 자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바로 세워야 하는 한 명의 어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가자. 가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내가 당한 모든 것을 내 입으로 직접 증언해야겠어. 그리고 그 여자가 죗값을 치르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잔인한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의 시간은 조미현이라는 악몽의 흔적을 지우고 법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저는 묵묵히 아들의 방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이겨낼 시간을 주었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졌지만 이 또한 제 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나 회사에 사표 냈어. 뭐? 아니, 왜? 지금 이런 정신으로 회사에 나가는 건 회사 동료들한테도 민폐야.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진교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호텔 라운지에서 촬영된 영상과 며느리의 범죄 기록이 담긴 수첩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저 교활한 여자는 또 법망을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몇 년을 추적해도 잡지 못했던 거물인데 어머니께서 잡아내신 겁니다. 형사의 칭찬에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아들은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과 조미현의 만남부터 결혼 생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와의 모든 추억을 사기 피해 사례로 복귀해야 하는 과정은 아들에게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미현의 또 다른 거짓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신 진단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게 밝혀졌고, 구치소에서 진행된 신체 검사 결과 그녀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곁에 완벽하게 묶어두고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임신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형사에게서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한참을 바라보더니 피식하고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구나.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그렇게 기뻐했던 내가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들의 어깨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아들. 너는 한심하지 않아. 너는 그저 한 생명을 책임지려고 했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잘못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한 그 여자에게 있는 거란다. 조미현은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조미현일 뿐 박수진이 아니며 호텔에서의 대화는 김 여사님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극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고용했던 가짜 부모가 경찰에 자수하고 김철수 씨가 모아온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저희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상습 사기 및 수십 건의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와 아들은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상념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아들에게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공원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사들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술을 따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만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못난 아들이라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텐데. 아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들은 묘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이 드디어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김철수 씨에게 연락해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미 씨와 그 어머니, 그리고 김 여사님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지만 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제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께 더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미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도 피해자인걸요. 우리 모두 그 악마 같은 년한테 똑같이 당한 사람들인데 서로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이제라도 그년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 함께 힘을 합쳐 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의 일부를 꺼내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증인석에 앉기 위해 법원을 찾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조미현을 마주한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한 얼굴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녀는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 도끼 어린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미현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그녀의 혐의를 축소시키려 애썼지만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했어요. 특히 호텔 라운지에서 촬영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미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을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이용하고 기만했다는 것을 안 지금도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김을, 그래서 저와 같은, 그리고 저보다 더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석의 조미현은 분노에 찬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재판의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제 아들이 이제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당당한 증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미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저와 피해자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때로는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제 아들의 탓으로 돌리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그녀의 추악한 민낯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더 이상 변론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담담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일명 조미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기망하고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장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아들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더 이상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곳곳에서 억눌려 있던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과 영미 씨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눈물을 훔치며 안도했어요. 조미현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건 음모야. 이숙자, 이진교.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그녀는 제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패배한 악마의 마지막 단말마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은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작은 벤처 회사에 새로 취직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건강한 웃음이 되돌아왔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훨씬 더 어른스럽고 듬직해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 늦어.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식사하고 있어. 알았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런 평범한 모자간의 대화 하나하나가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제가 내놓았던 기금과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집안 살림만 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바쁘고 고된 날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저는 센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지에는 빼곡하게 그녀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매일 밤 어머니와 진교 씨를 생각하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문서 파쇄기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반성과 용서는 그녀의 범죄로 인해 삶이 무너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할 일이지 제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그 말이 진심이라고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미련 없이 편지를 파쇄기 안에 넣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거짓된 참회는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센터 마당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다과회를 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에도 똑같은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지만 저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냈고 제 가정을 지켜냈으며 더 나아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때 비로소 더 단단해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며느리가 열었던 지옥의 문을 저는 제 손으로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차례였어요. 톡 쏘는 탄산음료처럼 시원한 가을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듯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